여보, 나야. 아빠, 누구랑 통화하세요? 네 엄마다. 매일 전화가 온다. 아빠,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알아. 나도 안다고. 그래도 전화가 온다고.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여러분들이 다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가까운 지역 구독자님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카톡방에 공유해서 주위 분들과 공감하며 대화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철은 올해 79입니다. 아내 영희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달이 되어 갑니다. 집은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시끄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 아내가 살아있을 땐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이제는 너무 크게 들립니다. 정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봅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딸 미진이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놨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는 영희가 즐겨 쓰던 앞치마가 작게 접혀 있습니다. 거실 장롱 서랍에는 영희가 정철을 위해 정리해둔 약 상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하루 3번, 식후 30분. 영희의 악필로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철은 그 약들을 제때 먹지 않습니다. 영희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딸 미진은 일주일에 2~3번 들립니다. 손녀 수진도 가끔 함께 옵니다. 미진은 냉장고를 확인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아버지에게 밥을 먹으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영희가 하던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정철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응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끝냅니다. 미진은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고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런 세대의 남자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나마 생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등을 툭툭 치며 농담을 던지면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49제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정철은 절에 다녀왔습니다. 영희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고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철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철은 느릿느릿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번호 표시 없음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숨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쓱, 후. 정철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희미한 호흡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정철은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호흡 소리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정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상한 생각만 드네. 하지만 그날 밤
정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호흡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소리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다음 날 저녁 7시 15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철은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7시 15분. 그리고 똑같은 문구였습니다. 번호 표시 없음. 정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왜 하필 49제가 지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일까요? 정철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역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또 들렸습니다. 쓱, 후, 희미하고 느린 호흡 소리였습니다. 정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호흡 소리가 왜 익숙한지를요. 영희였습니다. 아내 영희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느리고 가늘고 힘없는 호흡이었습니다. 정철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희야, 너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철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영희의 숨소리라고,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 그대로라고. 전화는 1분쯤 이어지다가 끊어졌습니다. 정철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철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7시 10분이 되면 손에 땀이 났습니다. 7시 15분이 되면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철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희의 호흡을요. 영희야, 나야. 정철이야. 들리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철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하늘이었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철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희의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지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핸드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누구랑 통화하세요? 아무도 아니다. 그럼 왜 매일 그 시간에? 신경 쓰지 마라. 정철은 말을 막았습니다. 미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철은 매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영희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밥을 2그릇 먹었어. 내가 해준 김치가 그립더라. 시어머니한테 배운 그 맛이. 오늘 미진이가 왔었어. 수진이도 같이 왔고 수진이가 많이 컸더라. 내가 보고 싶어 하던데. 정철의 목소리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도 커져갔습니다. 정철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영희에게 얼마나 무뚝뚝했는지를요. 결혼 5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아플 때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밥상을 차려도 맛있다는 말 대신 그냥 먹을 만한 애라고만 했습니다. 정철은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서툴렀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호흡 소리만 들리던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철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나야. 들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다시 호흡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철은 전화가 끊긴 후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9평생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정철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정철은 오랜만에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는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부터 최근 컬러 사진까지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철은 사진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희가 보였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20살의 영희였습니다. 정철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었습니다. 예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라 정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딸 미진을 안고 있는 영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본 날 정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고 영희는 혼자서 아기를 달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영희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희가 생전에 정리해둔 물건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수첩, 그리고 작은 메모지들이었습니다. 정철은 그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영희의 악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철이 밥 먹기 싫어할 때용 반찬 레시피, 된장찌개, 감자 2개, 양파 반 개, 두부 반모, 된장 2숟가락, 김치볶음밥, 김치 한 줌, 밥 한 공기, 참기름 조금, 계란 하나. 영희는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세세하게 정철을 위한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정철은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메모들도 펼쳐봤습니다. 정철이 약 먹는 시간,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정철이 좋아하는 반찬, 고등어 조림, 시금치 나물, 계란찜, 정철이 싫어하는 것, 너무 짠 음식, 파 많이 들어간 국. 영희는 정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남편의 입맛, 습관, 취향을 하나하나 기록해놨습니다. 정철은 메모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정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정철은 영희의 메모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적어놓은 레시피대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래도 해냈습니다. 영희가 정리해놓은 시간표대로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15분 영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만들어 먹었어. 내 레시피대로. 그런데 감자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내가 해준 것만큼 맛있진 않더라. 오늘 약도 제대로 챙겨 먹었어.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내가 적어놓은 대로. 전화기 너머로는 여전히 영희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철에겐 그것이 영희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지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7시 15분이 되면 모든 걸 멈췄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핸드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미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받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지는 아버지가 통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혼자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 많이 했어.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미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미지는 손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 좀 지켜봐 줄래? 요즘 할아버지가 좀 이상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살 수진은 할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수진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진은 할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섬세하며 남들이 놓치는 작은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7시 15분이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요. 수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통화하는 동안 상대방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7시 15분이 되자 예상대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희야, 나야. 오늘도. 수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쓱, 후, 바람 소리 같은 아니면 기계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정철은 깜짝 놀라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니? 할아버지, 이 소리 이상해요. 사람 목소리 같지도 않고. 무슨 소리야? 내 할머니 목소리다. 아니에요. 이건 뭔가 녹음된 소리 같아요. 아니면 정철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건 내 할머니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엄마 미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전화. 뭔가 이상해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미진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지는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누구랑 통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상한 전화 받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보이스피싱 같은 거요. 요즘 노인분들 타깃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내가 그런 거에 속을 것 같아? 정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예요? 내 엄마다. 미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내 엄마랑 통화한다고. 매일 전화 온다. 미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알아. 나도 안다고. 그래도 전화가 온다고. 내 엄마 목소리라고. 정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지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미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지는 수진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요즘 많이 이상해요. 저 전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아빠가 듣질 않으셔. 할아버지 핸드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다가 아빠가 더 화내시면 어떡해.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요양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을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미지는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었던 간호조무사 선이었습니다. 아, 미진 씨. 오랜만이네요. 선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잠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진 씨, 아버님은 요즘 어떠세요? 네. 사실 요즘 좀 힘들어 하세요. 엄마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진은 선희를 따라 병원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진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희는 찬찬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희 어머님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병세가 많이 악화되셨을 때였죠. 미진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요.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부탁이요? 네. 아버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약도 안 챙길 거예요. 그냥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게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음성 메시지요? 네. 제 핸드폰으로 어머님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사실 목소리라고 하기엔 대부분 호흡 소리였어요. 산소호흡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셨거든요. 선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한 가지 더 부탁하셨어요. 이 녹음을 49일이 지난 후부터 매일 저녁 7시 15분에 아버님 핸드폰으로 자동 발신되게 해달라고요. 미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 사람이 제 목소리라도 들으면 밥이라도 먹고 살 거예요. 미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자동 발신 서비스를 설정해 드렸어요. 49일 후부터 매일 7시 15분에 발신되도록요. 그 시간은 어머님이 정하셨어요. 아버님이 저녁 먹고 나서 쉴 시간이라고. 선희는 미진에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원본 파일이에요. 어머님이 남기신 음성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 없이도 살아. 내가 해준 것처럼 밥 먹고 약 챙기고 우리 미진이, 수진이 곁에 있잖아. 음성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선희가 설명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에 발신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100일째 되는 날이요. 어머님이 100일이면 저 사람도 정신 차리고 다시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미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남편 걱정만 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미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진은 수진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수진도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준비를 다 해두셨구나. 그런데 문제는 아빠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냐는 거야. 미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가 살아서 전화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려드리면 아버지는 다시 무너질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어서실까요? 미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다음 날 미진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아빠가 요즘 받으시는 그 전화요. 미진은 선희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영희가 생전에 녹음한 음성이라는 것, 49일 후부터 자동으로 발신되도록 설정했다는 것, 모두요. 정철은 미진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진이 말을 마치자 정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네, 내가 바보처럼 보이냐? 나도 알아. 영희가 죽었다는 거,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거, 다 알아. 미진은 놀랐습니다. 그럼 왜? 그래도 그 전화를 받으면 영희가 곁에 있는 것 같거든. 그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거든. 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몰라.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얼마나 공허한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없어. 밥을 먹을 이유도 없고 그냥 죽고 싶거든. 미진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면 영희가 나보고 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철은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매일 저녁 7시 15분이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미진은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해준 말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아버지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철의 옆집에 사는 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최 할머니는 영희와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철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럭저럭 지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정철 씨가 매일 영희한테 전화한다는 얘기를요. 정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철 씨, 영희는 떠났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해요. 알아요. 그럼 왜 그러세요? 이러다가 정철 씨까지 아프면 어떡해요? 최 할머니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선생, 당신은 몰라요. 남편을 잃어본 적이 없잖아요. 최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정철은 다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7시 15분이 되자 예상대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희의 호흡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오늘은 최 선생이 다녀갔어. 너 걱정하더라. 근데 괜찮아. 나 이렇게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어. 정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남긴 메모 덕분에 밥도 잘 먹고 있고 약도 잘 챙겨 먹어. 미진이도 자주 오고 수진이도 내 얼굴 보러 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날 전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정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녹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영희가 정말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미진이 수진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미진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뭘?
그 전화요. 엄마는 아빠가 전화에 매달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가 다시 일어서서 살라고 그런 거예요. 알아. 그럼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정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도 알아. 언젠가는 이 전화도 끊어야 한다는 거. 영희를 보내줘야 한다는 거. 근데 아직은 못하겠어. 미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뭐? 제 말은요, 할머니가 지금 할아버지 모습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정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분명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전화에 매달려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수진의 말에 정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손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정철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전화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서 살아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철은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철은 영희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정철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영희가 떠난 지 90일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00일이 되면 선희가 말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발신될 것이었습니다. 정철은 그날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영희가 떠난 지 9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일까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정철은 평소처럼 저녁 7시 15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10분이었습니다. 정철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7시 15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철은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파도 잘 잡혔고 배터리도 충분했습니다. 7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철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왜 안 오는 거야? 정철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철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설마 영희가 자신을 버린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까요? 정철은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번호 표시 없음으로 표시된 기록들이 쭉 있었습니다. 정철은 그중 하나를 선택해 재발신을 시도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 안내만 나왔습니다. 정철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게 영희와 연결된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희야, 제발 전화 좀 해줘. 정철은 중얼거렸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철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꼭 쥔 채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올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진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붙잡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도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전화가 안 와. 네, 영희가 어제부터 전화를 안 해. 미지는 급히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발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요?
선희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선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진 씨, 시스템은 정상이에요. 근데 어제가 96일째였죠? 네. 어머님이 설정하신 발신 횟수가 95회였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였던 거예요. 미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이제 100일째 되는 날까지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메시지는 100일째 되는 날 발신되도록 되어 있어요. 미진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철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정철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철은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진과 수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버지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곧 전화하실 거예요. 언제? 나흘 후요. 100일째 되는 날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신데요. 정철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요. 정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전화 오실 거예요. 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영희가 떠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철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시계를 100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미진과 수진도 함께 집에 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7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정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시 15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철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쓱, 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호흡 소리 뒤에 영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보. 정철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희야, 나 없이도 살아. 영희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힘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해준 것처럼 밥 먹고 약 챙기고. 정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진과 수진이 양옆에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우리 미진이, 수진이 곁에 있잖아. 영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신 혼자 아니야. 절대 혼자 아니야. 정철은 흐느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어. 마음속에.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철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미진과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정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라는 것을요. 영희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철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나 없이도 살아. 당신 혼자 아니야. 맞았습니다. 정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 미진이 있었고 손녀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남긴 수많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정철은 영희가 남긴 메모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레시피, 약 복용 시간표, 집안일 메모들. 영희는 정말 세세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뒀습니다. 정철은 그 메모들을 따라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희가 적어놓은 대로 간단한 체조를 했습니다. 점심때는 영희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녁 7시 15분이 되면 정철은 영희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영희야, 오늘 미진이가 왔었어. 내가 만든 된장찌개 먹고 맛있다고 하더라. 내 레시피 덕분이야. 오늘은 산책도 했어. 내가 좋아하던 공원에 갔었어. 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 너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이제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정철은 여전히 영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만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미진은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고 약도 챙겨 먹었습니다. 가끔은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으세요? 정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진 않아. 아직도 영희가 너무 보고 싶고 매일 그립고 그런데 이제는 알아. 영희가 나보고 살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미진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철은 이제 혼자서도 집안일을 해냈습니다. 영희가 남긴 메모 덕분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해냈습니다. 미진과 수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일요일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사진 찍어요. 사진? 네. 우리 셋이서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철은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철은 핸드폰에 저장된 영희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선희가 보내준 파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없이도 살아. 내가 해준 것처럼 밥 먹고 약 챙기고 우리 미진이, 수진이 곁에 있잖아. 당신 혼자 아니야. 절대 혼자 아니야.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어. 마음속에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정철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영희야. 정말 사랑했어. 정철은 처음으로 아내에게 제대로 된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아내가 이 세상에 없지만 정철은 마음속으로 확실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잠깐 들렀다가 할아버지가 음성 파일을 듣는 것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다시 들어봐도 돼요? 응. 수진은 음성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뭐가? 할머니 목소리 뒤에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어요. 숨소리도 아니고 잡음도 아니고. 수지는 컴퓨터로 파일을 옮겨 소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작게 웃는 소리 같았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머니가 웃는 소리 아니에요? 정철은 다시 파일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영희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영희답네. 마지막까지 날 웃게 만들려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영희가 남긴 목소리면 어떤 소리든 괜찮아. 정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좋아하던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영희야, 잘 가. 그리고 고마워. 나를 살려줘서. 정철은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이제 정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떠났지만 동시에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요. 마음속에, 추억 속에,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 영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정철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영희가 바랐던 대로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영희를 만나는 날이 오면 정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영희야, 나 잘 살았어. 내가 시킨 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칭찬해줘. 정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빛이었습니다. 정철은 영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노을이 참 예쁘다, 영희야.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